1980년대의 대구는 산업화의 열기와 군사정권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낮에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올랐고 밤이 되면 거리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 너머에는 군부대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도시의 풍경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땅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미군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여대생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 시내의 한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외향적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약속을 지키고 집안일도 돕는 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린 뒤 간단히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와 헤어지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늦었네.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그녀의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미군 부대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그곳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집으로 가려면 부대 담장 옆을 따라 걷는 것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어와 낯선 군가 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건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저녁 8시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 그녀는 홀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비교적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이었고 주변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발자취는 끊겼습니다. 가족은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던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어가자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여성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가출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가족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경찰은 당장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그녀가 무단으로 학교를 빠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실종일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대 담장을 따라 이어진 골목과 인근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갑도, 가방도, 옷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길목에서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꼭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들고 인근 상점과 버스 정류장을 돌며 붙였습니다. 낡은 흑백 복사물에는 아직 웃음을 잃지 않은 여대생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경찰은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 인력은 부족했고 부대 담장 주변은 애써 피하는 듯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의 귀갓길은 하루아침에 미궁으로 바뀌었고 가족과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마지막 행적이 미군 부대 담장 근처 골목에서 끊겼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구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번화가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노점상에서는 붕어빵과 떡볶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대생이 걸어 들어간 그 골목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이었고 좁고 긴 담장은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낯선 언어가 오가고 미군 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퍼져왔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대 골목에는 다른 행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주민은 집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책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같은 길을 지나던 또 다른 주민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담장 옆에 검은색 군용 차량이 서 있었고, 차 안에서 체격이 큰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대생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차량의 존재는 수사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신고한 뒤 경찰은 이 골목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신발도, 가방도, 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길모퉁이 한쪽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것이 맞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도서관 대출 기록과 수업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 실종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무겁고 이상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와 다른 인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낯선 외국인 남성이 골목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군복 차림의 인물이 부대, 담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고 정확한 시각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가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호소는 절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느렸고 현장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학생들의 전단지가 거리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인쇄물에 찍힌 피해자의 얼굴은 아직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잔혹하게도 현실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조를 나눠 버스 정류장과 상점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여대생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골목에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담장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건물들은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 담장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대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록상 이상은 없다. 그렇게 여대생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범하게 걸어가던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그 후로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골목의 끝에서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부터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미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처음에는 사건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1980년대 당시만 해도 성인이 된 여성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일은 단순 가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가출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초동 수사 인력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와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학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은 경찰서 앞에서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그제서야 경찰은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시각, 귀가 경로, 목격자의 증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간 골목, 그리고 그 주변은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가방도, 옷까지도, 신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수첩만이 길가에서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도서관 대출 목록과 수업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 기록된 그 수첩은 사건의 비극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점 주인과 주민들을 불러 모아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걸어갔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군용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인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군 부대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진 장소가 부대 담장 옆 골목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부대 측에 협조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관련 기록도 없습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부대 내부 조사를 진행할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사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부대 차량에 해당 골목을 지났다는 증언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그 차량의 피해자가 탑승했다면 단서는 부대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부대와 한국 경찰 사이에는 명확한 권력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곧 수사의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했지만 미군 부대 인근 여대생 실종이라는 문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여대생 실종, 수사 난항이라는 모호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울부짖었고, 형사들은 자료를 정리하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말은 서로 달랐고,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부대 담장 너머의 공간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경찰은 그 너머로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사람들은 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종일까? 혹시 그날 밤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사건은 이미 깊은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경찰은 새로운 진술을 접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라진 골목 근처에 살던 주민 몇 명이 무언가 보았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연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모두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단서였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한 노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골목길을 내려다보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걸어갔습니다. 책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군가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체격이 크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가게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담장 옆에 검은색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용 차량 같았습니다. 차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담배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차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젊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는데 누군가가 여성을 붙잡아 차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본 장면이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주목했지만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본 장면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각각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는 낯선 남성, 군용 차량, 그리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얼굴을 본 이는 없었고 차량의 번호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다시 불러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이었는지 연한색이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검은 차였던 것 같지만 남색일 수도 있습니다. 붙잡히는 장면 같았는데 어쩌면 그냥 다투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증언은 오히려 더 모호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목격담을 기사로 옮겼습니다. 여대생, 군용 차량에 태워졌나, 주민, 수상한 남성 목격.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상력은 증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것이 틀림없다.
부대와 연관된 사건일지도 모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은 이 증언들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 봤다잖습니까? 우리 아이가 끌려가는 걸 봤다잖습니까? 그런데 왜 못 찾습니까? 라며 경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수사망을 넓히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단순히 실종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뒤쫓았고 차량이 근처에 있었으며 강제로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의 말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대 측에 차량 조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기록상 이상은 없다. 군용 차량의 이동 기록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경찰은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장면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사건의 실체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목격자의 증언은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안개처럼 사건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경찰은 또 다른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사건 당일 부대 근처에서 여대생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미군 인물. 그는 곧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남성이 담장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군용 차량이 골목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들을 토대로 미군 부대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찰이 미군 부대 내부를 조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군사협정과 외교적 문제 때문에 부대 측은 협조 요청에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관련 자료도 없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대와 연관된 인물들 중 사건 당일 근처에서 목격된 인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 A. 그는 사건 발생일 저녁 외출을 나갔다가 부대 복귀 시간이 늦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체격은 목격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옷차림에 군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대 측에 그를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더디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간단한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날 술집에 갔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여성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부대 동료 몇 명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술집에 있었다는 진술은 모호했고 목격자들의 기억과는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은 사건 이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 꼭 그였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물건에서도 현장에서도 그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머리카락, 섬유 조각, 발자국을 수집했지만 그것을 특정 인물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용의자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외국인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사건은 더 큰 관심을 모았지만 동시에 외교 문제라는 벽 앞에서 경찰은 점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왜 못 잡습니까?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커졌지만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그와 관련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사건 이후 술자리에서 한국 여자들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사건 직후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그가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증거 없는 의심으로는 국제적 문제만 커질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도 확실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건 발생 몇 주 뒤,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 A, 그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외출했다는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여전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늘 벽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사의 중심에 서 있던 그 미군이 한국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처럼 그는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다고 범인이라는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과 모호한 증언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국은 이미 진행되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왜 그냥 보냈습니까? 왜 붙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떠나도 되는 겁니까? 그 울부짖음은 경찰서 복도를 울렸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용의자로 거론되던 미군, 본국으로 복귀. 그러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도 사건과의 연결고리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사 속 모호한 문구를 읽으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묻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일부는 그가 진범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쓰지 못했다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일부는 증거 없는 체포는 불가능했다. 억지로 막았다면 외교적 문제만 커졌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마음 깊은 곳에 무력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뭔가를 숨기고 갔다더라. 사건 이후 술집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고 들었다. 출국 전날 급히 짐을 싸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소문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고 경찰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용의자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의심과 분노, 그리고 깊어져만 가는 미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매일같이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현실 속 그녀의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수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사건의 무게는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순간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끈도 함께 끊어져 버린 듯했습니다. 그의 출국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용의자로 의심받던 미군 병사의 갑작스러운 출국 이후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기록했지만 수사실 내부는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사건 기록이 여전히 놓여 있었으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형사들은 회의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대답은 늘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범인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은 이미 한국을 떠났고 남아있는 것은 증거라 부르기엔 너무 미약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발자국, 섬유 조각, 흐릿한 목격담. 그것들로는 사건의 전모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언론도 점차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여대생 실종, 미군과 연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사는 사회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사건들이 차지했고 사람들은 다른 뉴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그대로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요? 아버지는 집 암벽에 달력을 걸어놓고 사건 발생일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는 낙인은 가족의 삶을 영영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골목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속삭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 문서에는 용의자 해외 출국이라는 짧은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했지만 동시에 무력함을 상징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구는 수사의 종착지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애썼지만 남겨진 흔적은 이미 너무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복구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목격자들도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언은 신빙성을 잃었고 소문만이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히 수사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억의 공백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경찰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니 사건은 점점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잊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 남은 그림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보관되어 있던 증거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서는 오히려 사건의 미궁을 더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가장 큰 고통은 가족에게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고 경찰은 반복적으로 아직 특별한 단서는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지나가거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낯선 사람들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죽었다면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을 수십 장 복사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가게를 돌며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도 하나하나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을 보냈지만 어떤 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느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말은 아버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형제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호기심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누나는 어디 갔어? 때로는 놀림이 되었고 때로는 동정이었습니다. 어린 형제는 집에 돌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족은 세상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경찰의 태도는 가족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사관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미군을 왜 그냥 보냈습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수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권한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잃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언론이 가족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 장면은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집 안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던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에는 그날 입지 않았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청소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손길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지. 그 말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사건 당일이 늘 현재였습니다. 밥상에 자리가 비었고 명절에도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각자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절규는
단순히 실종된 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사회와 침묵하는 권력, 외면하는 제도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멀리 퍼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다른 사건으로 분주했고 경찰은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진 속 웃고 있는 딸의 얼굴과 밤마다 이어지는 가족의 절규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거리에는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대학 캠퍼스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웃으며 오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집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방은 그대로 보존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 경찰은 과학 수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보관해온 오래된 증거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해둔 옷가지, 머리카락, 섬유 조각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혹시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작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가지에 묻어있던 미세한 머리카락 하나에서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건 현장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긴장했고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단서가 나온 거야.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데이터베이스는 제한적이었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국내 수감자와 등록자의 DNA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제 협조를 검토했지만 외교적 절차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외 데이터와의 비교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범인 겁니다. 제발 끝까지 밝혀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단서는 분명 있지만 아직 그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머리카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건의 열쇠였지만 문을 열지 못하는 열쇠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DNA 단서 발견. 그러나 수사 진전 없어. 기사는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곧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희미해졌고 다시 미제 사건 목록의 한 줄로 남아버렸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저 바다 건너로 가버린 거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DNA라는 과학적 단서가 밝혀졌지만 그것은 사건의 결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있었으나 그 희망은 손에 닿기 직전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세월 속에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조차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고 피해자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용의자로 거론되던 미군 병사의 그림자,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DNA 단서까지 모든 것은 수수께끼처럼 흩어져 있을 뿐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미제라는 딱지가 붙었고 사건 파일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실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속 한 장 한 장은 가족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갔지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드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월 속에서 굽은 허리로도 여전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회는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골목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 골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담장 옆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그곳에서 사라진 여대생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주기적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1980년대 미제 실종 사건, 여전히 오리무중, DNA 단서에도 불구, 범인 특정 못해. 기사의 제목은 늘 같았고 결론도 늘 같았습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한동안 사건을 이야기하다가도
곧 다른 뉴스에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궁으로 남았기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큰 그림자로 자리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그 골목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그 길로 가지 마라. 거기엔 아직도 누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공포와 의심은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든 죽었든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 그러나 그 소망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무덤 하나 만들 수 없었고 제사상에는 사진 한 장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대답 없는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DNA 단서는 한때 희망이었지만 결국 또 다른 미궁의 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되던 미군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실의 열쇠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야 할 자리에는 빈칸이 남았고 그 빈칸은 지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가족과 사건을 아는 이들에게는 결코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낯선 차, 그리고 사라진 발자취. 그것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가? 정말 미국으로 돌아간 그 남자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진실을 놓치고 있는가? 대답은 없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지금처럼 대규모 관광지가 조성되기 전에 제주도는 아직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작은 민박집과 소박한 식당들이 골목마다 자리했고 여행자들은 소문난 명소보다 현지인들이 권해주는 오름이나 숲길을 더 선호하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26살 여성, 이름은 현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 홀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평소 사진 찍기를 즐겼고 사람 많은 곳보다는 자연 속에 혼자 서 있는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가벼운 일정이었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조용한 오름 하나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묵고 있던 민박집 주인에게 현숙 씨는 가까우면서도 풍경이 좋은 오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오름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은 해발 300m 남짓한 낮은 봉우리로 등산로가 단 하나뿐이어서 길을 잃을 위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3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산책 같은 코스였습니다. 그날 아침, 현숙 씨는 작은 배낭에 카메라와 필름, 물 한 병, 얇은 겉옷을 챙겼습니다. 지갑과 여권은 민박집 금고에 두고 나왔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돌아오겠다는 말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름 입구에서 몇몇 등산객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밝게 인사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등산로는 울창한 숲으로 이어졌고 여름 특유의 습기와 벌레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분명했고 한쪽으로만 오르면 누구나 정상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30여 분 뒤 정상 부근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건 현숙 씨가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관광객이 찍은 사진에도 멀리 현숙 씨의 모습이 작게 포착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 속에도 정상 풍경과 웃는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에서의 그녀는 평범했습니다. 땀을 닦으며 억새밭을 배경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무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현숙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등산로는 오직 한 줄기, 빠져나갈 옆길도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입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풍경을 즐기던 등산객들이 하나둘 내려가는 동안 현숙 씨의 뒷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입구에서 기다리던 민박집 주인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였고 내려오는 길도 같았습니다. 우회로나 샛길은 없었으며 숲을 가로질러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숙 씨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산한 등산객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에선 분명히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간 지점에서 그녀와 스쳤다는 증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언제 자취를 감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자 민박집 주인은 불안해졌습니다. 현숙 씨가 돌아오지 않자 입구 주변을 돌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숲길 끝에는 여전히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오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랜턴을 든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오름을 오르기 시작했고 정상까지 구석구석 살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도, 카메라도, 신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은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방 인력과 경찰견까지 투입되어 오름 일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나 떨어진 물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올랐다는 사실만 확실할 뿐 이후의 발걸음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이 남긴 사진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사건 당일 정상에서 찍은 풍경 속에는 멀리 작게 현숙 씨가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억새밭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이상한 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이후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색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랜턴 불빛이 숲길 곳곳을 비추었지만 그 어디에도 현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름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등산로도 단순했기에 경찰은 곧 단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끄러져 수 아래로 떨어졌거나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은 곧 이상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경사면에도 풀숲 사이에도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려갔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 오름의 능선과 숲자락을 훑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밭과 농가까지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단서는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견 2마리가 현숙 씨의 냄새를 쫓아올랐습니다. 개들은 정상까지 빠르게 움직였고 분화구 주변까지 냄새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냄새가 그곳에서 갑자기 끊긴 것처럼 개들은 같은 자리만 맴돌며 짖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실족 사고에 대비해 분화구와 주변 절벽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나 추락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기댔다거나 손을 댄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불길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름이 삼켰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혼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저 옛말이라 여겼지만 사건 이후 그 말은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수색은 오름 밖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변 농로, 밭, 심지어 마을 외곽까지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지품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카메라도, 신발도, 심지어 그녀가 챙겨간 물 한 병조차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상에서 함께 있던 등산객들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날 웃고 있었고 분화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발걸음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숙 씨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던 날, 공식 수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오름을 오르내리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오름은 해가 지면 혼자 올라가선 안 되는 곳이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가 기울면 정상에서 길이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길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열려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아닌 동네 아이가 해칠 무렵에 오름을 올랐는데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틀 뒤 오름 아래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숲에서 어떻게 밤을 지새웠는지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이 바뀌었다고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주민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숙 씨가 정상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눈빛에는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술에 취해 귀가하던 한 주민이 기묘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밤늦게 마을 입구에서 낯선 여인의 뒷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흰 셔츠 차림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분명 실종된 현숙 씨와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은 숲 쪽으로 향했지만 따라가 보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 같기도 하고 여성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직후라 사람들은 그 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름은 사람을 부른다. 혼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현숙 씨도 그 부름을 따라간 게 아닐까. 현숙 씨가 사라진 뒤 사건은 단순한 지역 실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자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오름에서 사라진 여성 관광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곧 전국으로 소식이 퍼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겠다며 기자들이 몰려왔고 탐험가와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름은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품은 장소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난 기자는 현장을 직접 걸었습니다. 그는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수첩에 길의 특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하다. 길을 잃을 수 없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방향 감각이 이상하다. 분화구 둘레가 둥글게 열려 있어 어느 쪽이 입구였는지 순간적으로 혼동된다. 기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길은 하나지만 정상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실종의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지형학적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 오름은 오래된 화산 지형으로 곳곳에 작은 함몰지나 숨은 통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쇄된 용암 동굴이 무너져 내려가면 그 안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자국이나 무너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오름에 직접 들어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정상 부근에서 나침반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향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지 않았고 바늘이 몇 도씩 움직였습니다. 탐험가들은 이를 지하 암석층의 자기장 탓으로 설명했지만 동시에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지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인의 시각은 사건을 풀 실마리를 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형학도, 탐험가도, 기자도 누구도 현숙 씨가 사라진 순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상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 발걸음이 어떻게 끊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인터넷 게시판과 잡지에는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유괴나 범죄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다른 길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시선은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명확해지기는커녕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가 사라진 지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공식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의 한 줄로 정리되어 갔지만 가족과 일부 주민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매달 제주를 찾았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함께 오름 입구에 향을 피우고 정상까지 올라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숲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은 숲속 억새밭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주었습니다. 흙에 젖어 있었지만 구석에 작게 새겨진 이니셜은 분명히 현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사건과의 직접적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수건이 사건 당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우연히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 오름 근처를 지나던 중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랜턴 같기도 하고 카메라 플래시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눌린 풀밭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현숙 씨의 친구들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서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친구는 작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연필 같은 도구로 긁어 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선명하지 않았지만 사람 이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언제 새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숙 씨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식 단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낙서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수건, 불빛, 바위의 낙서,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되찾게 하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사건이 단순한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름은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숲은 아직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자 제주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실종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미제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현숙 씨의 부모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함께 오름 입구를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허무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잊혀지는 듯 보였지만 가족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들여 사설 수색 인력을 불러들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와 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해 오름을 다시 수색하게 했습니다. 능선과 숲길, 심지어 주변 농가와 마을까지 발품을 팔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신발, 카메라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물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가족은 전국 곳곳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 짓는 현숙 씨의 얼굴과 함께 제주 여행 중 실종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송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했다. 길을 잃을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녀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방송은 이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뚜렷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 사고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산로가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 하나 남지 않은 점, 물건까지 모조리 사라진 점은 단순 실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의 싸움은 고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사라진 흔적을 쫓는 대신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에는 여전히 현숙 씨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행을 준비하며 메모한 수첩이 놓여 있었고 가구와 옷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부모는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경찰 기록 속에서는 정지되었지만 가족의 기억 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전개가 다가오게 됩니다. 현숙 씨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단순한 인적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개월 뒤 조사팀은 다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형적 요인, 즉 오름의 특성이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기생 화산체입니다. 작고 낮은 산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화구가 움푹 꺼져 있거나 바닥에 구멍이 뚫려 지하 용암동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작은 구멍이나 바람길이 발견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숨구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사팀은 혹시 현숙 씨가 그런 지형적 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실족이나 발 디딤 실수로 좁은 틈에 빠졌다면 외부에서는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결과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이 빠질 만한 큰 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억새밭 사이에 작은 균열은 있었지만 성인 여성 한 명이 사라질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집안의 함몰이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 오름 지형 일부가 갑자기 꺼지며 구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날씨는 맑았고 땅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도 무너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사 장비가 투입되어 나침반과 자기장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정상 부근 일부 지점에서 나침반이 흔들리며 방향이 어긋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하 암석의 성분 때문으로 보였지만 탐방객이 방향 감각을 잃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숙 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숲으로 들어갔다면 등산로와 멀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숲으로 잘못 들어갔다면 발자국이나 물건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정상에서 그대로 끊긴 것처럼 이후의 발걸음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등산로 구조 단순, 실족 가출 가능성 낮음, 정상 이후 행적 불명. 공식 보고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이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을 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 지형이 원인일 수도, 우연한 사고일 수도, 혹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과학적 접근 역시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길이 단순한데도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문만 남긴 채 다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이 멈춰있던 사건은 뜻밖의 발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현숙 씨가 오름에서 사라진 지 꼭 1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 입에서도 점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경로로 새로운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낡은 카메라 한 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기종은 1990년대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판매 글은 단순했습니다. 작동은 잘 안 되지만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눈에 띄는 점은 사진 속 카메라의 세월이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오래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카메라는 현숙 씨가 실종 당일 들고 나간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폐가를 정리하다가 죽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폐가는 오름에서 멀지 않은 외진 마을의 빈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외관은 낡아 있었지만 내부에는 필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필름은 습기에 약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상된 사진 속 첫 장면들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찍힌 하늘, 억새밭, 그리고 환하게 웃는 현숙 씨의 모습. 사건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은 분명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름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사진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찍힌 장면들이었는데 등산로 안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나무가 뒤엉켜 있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둑한 숲속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현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 가장 섬뜩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었고 얼굴의 절반은 하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눈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사진을 보는 이들 모두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카메라를 알고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경찰은 사진이 어떻게 찍힌 것인지 조사했습니다. 누가 셔터를 눌렀는지, 왜 숲속 다른 장소가 촬영되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기묘한 점은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잡힌 숲의 구성을 분석했지만 오름 주변 어디에서도 동일한 풍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도에 없는 또 다른 숲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의 출처 역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폐가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주인이 떠난 뒤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그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오름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건가? 마스크를 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필름 현상 결과가 공개되자 경찰 내부와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사진 속 앞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억새밭, 그리고 미소 짓는 현숙 씨의 모습. 그날 정상에서 사람들이 기억한 마지막 장면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의 후반부에는 오름 정상이나 등산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잡혀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숲속, 뒤엉킨 나무와 희미한 안개. 사진 전문가들이 확인했지만 촬영 지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름 주변 어디에서도 동일한 풍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속된 몇 장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은 흐렸지만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사진을 본 경찰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힌 사진이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숙 씨가 직접 찍은 것이라면 그녀는 촬영 당시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협조적인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위협적인 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의문은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였습니다. 판매자는 폐가에서 우연히 주었다고 말했지만 카메라가 그곳까지 흘러든 경위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폐가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수색 당시에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건 이후 그곳에 놓아둔 것일까요? 카메라가 남긴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숲, 사라진 사람, 그리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 카메라가 보여준 것은 사건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그 오름을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해가 기울 무렵 혼자 오르는 일은 꺼립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조용히 사라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처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 일대는 이미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녘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인근 농촌 마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을 돕고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늦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은 불안에 떨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모여 들판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판 한쪽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풀숲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과 발에는 묶였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범행 현장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경사들은 서둘러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린 농촌 들판은 수사에 불리했습니다.
발자국은 흙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차량이나 인적 왕래로 쉽게 지워졌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닮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귀가하던 여성이었고 외진 장소에서 변을 당했으며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화성 일대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곧바로 또다시 그 사건과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내리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부모가 함께 걸어가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마을을 오가며 경광등을 켜고 다녔지만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즉각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의문의 살인, 신문에는 굵은 활자가 실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사건 현장을 스쳐 지나가며 설명하는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소식을 접하며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곧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번 사건 역시 연쇄살인의 일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 수법, 발견 장소가 모두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사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기존 사건들과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전 사건과 달리 작은 단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동일범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여성이었고 그날 역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길, 단 몇 분 사이에 그녀의 삶은 끊겼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기록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건의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던 시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을 그 그림자와 연결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의 등장인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들판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렇게 새로운 미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고 저녁이면 읍내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야 할 일상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는 주민들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 외진 농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어두운 도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길 모퉁이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켜진 불빛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 동행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경찰의 순찰은 강화되었습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마을 골목을 돌 때면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주민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론 보도는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신문은 경기도 화성 일대 또다시 여성 희생자 발생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건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과 함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리포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는 밤길 조심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 지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범인이 특정한 옷차림의 여성을 노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들판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웃끼리조차 서로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 작은 마을 안에서조차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밤늦게 외출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서로 집에 가는 길을 맞춰 함께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혼자 걷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마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귀가하지 않으면 불안이 몰려왔고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부모는 밖으로 뛰쳐나가 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요. 신고는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단순 지각이나 연락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프닝조차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익숙해지는 듯 했지만 그 익숙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경찰도 못 잡잖아.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며 불안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근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여성, 장소는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경찰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같은 범인일까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 질문은 반복되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성 일대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빛은 켜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공기는 결국 다음 사건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꺼운 파일을 펼쳐들고 이전 피해자들의 사진과 보고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 피해자의 연령, 행적, 그리고 범행 수법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들판이나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지만 밤이면 적막이 내려앉는 곳. 경찰은 이런 장소들이 범인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결박 흔적도 공통점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손과 발에는 로프나 천 조각 같은 것으로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옷가지가 이상한 형태로 배열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화성 연쇄살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의 행적도 유사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친구와 헤어진 뒤 귀가하던 길. 특별할 것 없는 삶의 단편들이었지만 그 순간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경찰은 우연히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이 사건들을 연쇄살인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연령, 장소, 수법이 기존 사건과 동일하다. 동일범의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여러 정황이 뒷받침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포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놈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제는 더 가까운 마을까지 들어온 거다. 사람들은 연쇄살인의 그림자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장터와 학교, 직장에서도 사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굵은 활자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기존 사건들과 새 사건의 유사성을 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아닐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몇 가지 흔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머리카락, 섬유 조각, 발자국.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DNA 분석은 걸음마 단계였고 지문 채취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증거들은 수사 기록에 보관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외진 장소, 결박 흔적, 옷가지 배열. 이 모든 것이 화성 연쇄살인과 겹쳐 있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이건 같은 범인의 소행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통점은 사건을 하나로 묶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수사를 오도할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동일범 가능성과 별개의 사건 가능성, 두 갈래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가 공통점을 근거로 동일범 가능성을 논의하던 그 무렵, 일부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닮은 점이 아니라 어긋난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범행 수법의 세부가 달랐습니다. 기존 화성 연쇄살인 사건들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특정한 방식으로 벗겨져 있었고 결박에 사용된 수단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결박 흔적이 불완전했고 피해자의 옷도 다른 방식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건 흉내낸 것에 가깝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둘째, 범행 장소의 특성이 달랐습니다. 화성 사건들은 대체로 논밭이나 외진 야산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 현장은 마을과 더 가까웠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 사람들이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담한 범행이었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이는 기존 범인의 신중한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행적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의 다른 피해자들이 주로 혼자 귀가하거나 외진 길에서 변을 당했다면 이번 피해자는 낮 시간대에 실종된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행동 반경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행일까?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증거 또한 달랐습니다. 이전 사건들은 현장에 거의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이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작은 단서가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남은 신발 자국,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낯선 섬유 조각. 이 흔적들은 기존 사건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흔적이 다릅니다. 흉내를 낸 겁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동일범이라 단정하기도, 별개의 사건이라 치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언론은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연쇄살인의 또 다른 사건이라 보도했지만 다른 매체는 모방범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쇄범의 수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흔적을 남긴 시점에서 이미 다른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또 다른 범인이 있다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닌 것 아니냐? 우리 마을 근처에 여러 명의 범죄자가 있는 거냐?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기존 사건들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의 길 위에서 수사는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범인이 범행 방식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이 연쇄살인의 그림자를 이용해 모방한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닮음과 다름 사이에서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희미한 발자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섬유 조각, 흐트러진 옷가지들.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 길을 지나쳤던 이웃들, 우연히 인근을 스쳐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언가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먼저 진술을 자청한 이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해가 저물 무렵 시장에서 돌아오는 여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평소 보던 얼굴 같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범하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증언이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쉬던 노인은 사건 당일 저녁 낯선 사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소. 체격이 건장했고 어두운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소. 뭔가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와 그 사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택시 기사의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무렵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한 여성이 비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급히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혹은 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여성이 피해자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와 시간은 묘하게 겹쳤습니다. 경찰은 이 세 개의 진술을 종합하려 했습니다. 농부는 평범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노인은 근처의 낯선 사내를, 택시, 기사는 뛰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담담히 걸어가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뛰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각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은 검은색 승용차가 논두렁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건 당일 같은 시각, 낯선 차량이 서 있었다는 사실만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증언들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걸었다는 길, 사내가 서 있었다는 지점, 여성이 뛰어가는 장면이 목격된 곳, 그리고 차가 멈춰 있던 위치. 그러나 선을 이어도 사건의 흐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모순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사들은 다시 목격자들을 불러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져 있었습니다. 흰 옷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한 색깔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차가 검은색인지 짙은 파란색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성이 뛰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냥 걸음을 재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갈수록 모호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엇갈린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A, 평범히 귀가. 목격자 B, 수상한 남자. 목격자 C, 뛰는 여성. 신문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지만 기사의 내용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이 세 가지 증언을 도표로 정리해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스스로 추리해보라는 듯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에 숨어 사는 범인이 있는 건 아닐까? 외지인이 와서 저지른 일이라면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하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마음속 공포를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공식 기록에 남겼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각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어 붙일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사건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벗어나 사람들 사이의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사진들이 줄지어 놓였고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사건 현장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미 기록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형사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일범 여부였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번 사건을 화성 연쇄살인의 일부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외진 장소, 결박 흔적, 옷이 흐트러진 상태까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뭔가 다릅니다. 결박은 엉성했고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왜 갑자기 서투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사건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반론했습니다. 수사본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설득력 있게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일범으로 단정하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별개의 사건이라 치부하면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돌아온 보고서는 논쟁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은 흔히 사용되는 작업복 재질이었고 발자국은 270mm 크기의 운동화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화성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던 단서와는 달랐습니다. 국과수는 특정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경사들은 오히려 그 문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끌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으니 여전히 같은 범인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차이가 분명하니 다른 범인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장은 종이에 사건 번호를 나열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패턴이란 게 정말 확실한 것인가? 범인은 의도적으로 방식을 바꾸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형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동일범으로 규정하면 사건은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또다시 연쇄살인 발생이라는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미 공포에 떠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별개의 사건이라 발표하면 경찰은 모방범까지 등장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의 체면과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본부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쇄 사건과의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범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보고서의 문구로 기록되었고 언론 발표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대중에게는 경찰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들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매일 아침 사건 현장을 다시 나가 흔적을 찾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회의실에 모여 같은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범인이다. 아니다. 다른 범인이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때로는 책상을 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또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형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지쳐갔습니다. 이처럼 경찰 내부의 갈등은 사건을 풀어내기는커녕 더 깊은 혼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곧 마을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사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동일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발표를 내놓자 사람들은 그 공백을 스스로의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길목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술자리에서 끝없이 오갔습니다. 첫 번째로 돌기 시작한 건 외지인 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며칠 전 낯선 남자가 마을 근처를 서성였다고 하더라. 검은 승용차가 몇 번이나 들락거렸다는 걸 봤다더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실제로 몇몇 목격자는 낯선 남자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 진술은 불분명했고 경찰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에서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키가 크다, 얼굴이 험상궂다, 심지어 특정 지역 말씨를 썼다는 얘기까지 보태졌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내부자 소문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이 틀림없다. 낮에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밤에는 정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평소 외톨이처럼 지내던 사람들은 곧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누군가의 일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방범 소문이었습니다. 언론이 화성 연쇄살인을 흉내낸 모방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확대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더라. 누군가 일부러 똑같이 따라한 거래. 이 말은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소문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조차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평소 다른 남자와 만난 게 아니었느냐. 사건 당일 어딘가 들른 곳이 있지 않았느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소문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결국 또 다른 기사와 방송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문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지만 이미 불안에 잠식된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으니 그런 발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창밖을 보고 검은 차가 지나갔다고 말하면
부모들은 즉시 불을 껐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도 사람들은 서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혹시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는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웃끼리도 서로를 경계했고 친척 사이에도 불신이 생겼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시로, 언론으로,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화성 인근에서 또다시 여성 희생자,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대중은 공포에 떨었고 언론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소문은 경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입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경찰이 풀어야 할 또 다른 미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신문 사회면 하단의 작은 기사로 시작했던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인근 또다시 여성 희생자 발생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 구석을 차지했고 시간이 지나자 헤드라인은 점점 더 굵고 자극적인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연쇄의 그림자, 또 한 명의 희생자, 동일범인가, 모방범인가. 텔레비전 뉴스는 저녁 메인 방송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리포터는 사건 현장인 들판을 배경으로 서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이미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황량하게 남은 농로와 풀숲이 잡혔습니다. 기자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여성 희생 사건. 피해자는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 어두운 길목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마지막 멘트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일범일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포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간지와 잡지들은 사건을 심층 취재한다며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대부분 자극적인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범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낯선 차량의 정체는, 경찰 내부, 동일범 여부로 갈등. 기사의 문장은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사건은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전문가를 불러 세우고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건, 화성 연쇄살인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법이 유사하니 동일범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청취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세부를 과장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은 비밀스러운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포장되었고 목격자의 모호한 증언은 결정적 단서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직전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 급히 뛰어가는 여인, 목격자의 충격 고백, 사실은 모호했지만 활자로 옮겨지는 순간 단단한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혼란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동일범, 여부 단정 못해, 수사 혼란, 주민 불안 가중. 이러한 제목들은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화면, 속 경찰서를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못 잡는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는 점점 선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 가족의 슬픔을 카메라에 담아 전파를 탔습니다. 울부짖는 어머니의 얼굴,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절규가 아니라 시청률을 위한 도구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언론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며 웅성거렸고 버스 안에서는 라디오 뉴스를 들은 승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일지도 몰라. 밤에 다니면 안 되겠다. 공포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문을 확대하고 불안을 자극하며 경찰 수사에 압박만 가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실체보다 이미지로 소비되었고 피해자는 한 개인이 아닌 연쇄살인의 숫자 중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비추지 못한 채
사회 전체를 더 큰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을 겪은 건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전국으로 퍼져나갈수록 가장 깊은 상처는 남겨진 가족에게 드리워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밥을 먹던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수사관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든 아니든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엔 울음을 터뜨리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목소리만 남아 쉰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매일같이 딸의 행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들판, 시장길, 마을 어귀, 손에 들린 담배는 끝까지 타들어가도 피우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색 현장에 따라다니며 무거운 눈빛으로 땅을 응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하지 않을까 불입 하나, 글덩이 하나에도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허망한 한숨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학교를 다니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서 너희 누나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또 다른 친구는 의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결국 가족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가족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은 언론을 통해 도움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 목소리를 내면 누군가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가족의 절규를 고통 그대로가 아닌 소비되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반복되었고 신문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은 사람들의 동정과 피로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은 소문이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원래 불화가 있었다더라. 딸이 평소 수상한 사람과 어울렸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비수처럼 가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지만 일일이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곧 사실로 오해되었고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다가오면 가족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서 있으면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길모퉁이에서 그들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집 안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은 개어두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청소할 때마다 조심스레 손길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가족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남들은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마을이 변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건 당일이 현재형이었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족은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말은 가족의 가슴에 또 다른 구멍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가족에게 잔인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조금씩 잠식했고 결국 희망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 해서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마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매년 기일이 되면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촛불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은 마치 대답 없는 침묵처럼 떨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가족은 단지 남겨진 자가 아니라 사건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기다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수차례 확대되었고 수사본부는 몇 번이나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쌓이는 것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두꺼워졌지만 정작 결론을 가리키는 한 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누구나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곧 범인이 잡힐 것이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범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체념했습니다. 신문에 실리던 굵은 활자는 어느 순간 줄어들었고 방송의 리포트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수사에 매달렸던 형사들에게는 결코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수사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오래된 증거에서도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보관되어 있던 섬유 조각과 혈흔, 머리카락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증거는 훼손되어 있었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다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는 발표였습니다. 이춘재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범인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사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분노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성 인근에서 발생했던 의심스럽지만 애매했던 사건들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춘재는 자백했습니다. 그는 여러 건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사건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다시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이 그의 범행 중 하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에 의한 것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과 기존 기록을 비교했지만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법은 닮았지만 세부가 달랐고 정황은 유사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은 연쇄살인의 일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 미궁속 결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우리 딸은 누구를 만난 걸까? 왜 평범한 귀갓길이 마지막이 된 걸까? 진짜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길을 지날 때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고 들판의 적막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언론은 주기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미제로 남은 화성 인근 사건, 잡히지 않은 그림자. 기사는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도 금세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한국 미제 사건 목록 속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여전히 경찰 서류와 언론 기사, 그리고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건의 결말은 그렇게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지 않는 한, 그 공백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평범한 귀갓길에 일어난 비극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에 공포와 상흔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서 대답 없는 질문만을 남긴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